안녕하세요. HK쌤의 매스공활입니다. 오늘은 빛과 운동, 속도를 중시한 근대의 수학사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목차는 총 28가지로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대는 일반적으로 르네상스 이후부터 19세기 전반까지로 보는데 이 시기에 수학자들의 업적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17세기는 과학혁명의 시기라고 불릴 만큼 과학적 업적이 대단했습니다. 첫 번째 예시로 영국의 뉴턴과 독일의 라이프니츠의 미적분학 발명, 두 번째로 프랑스의 페르마와 데카르트의 해석기하, 세 번째로 파스칼과 페르마의 확률론, 네 번째로 갈릴레이와 뉴턴의 역학, 마지막으로 뉴턴의 만유인력 등이 있습니다. 이때 르네상스 시대에 발화한 근대 정신이 모든 생활에 구체적으로 실현되면서 생산력이 증대되었고 식민지 전쟁이 발발해 군수공업이 발달되었습니다. 이를 동적인 수학이 태동한 시기라고 합니다. 또한 르네상스 화가들에 의해 발화된 사형기하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해석기하학에 밀려서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사형기하학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토목학과 건축학 등의 새로운 방법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기하학적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프랑스의 수학자 몽주가 화법기하학이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화법기하학은 설계사의 기하학과 같은 말입니다. 이때 19세기 퐁슬레에 의해 이론적인 체계를 갖춘 사형기하학도 탄생합니다. 쌍곡기하학과 리만기하학을 아우르는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탄생되고 발전했으며 비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아인슈타인의 산대성 이론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아두면 됩니다. 이때 가우스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은 복소편면, 이항정리, 산술평균, 기하평균, 가우스 분포, 정17각형의 작도법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또한 이때 리만이라는 사람도 나타났는데 이 사람은 정적분의 기본 정리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또한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창시한 리만은 휘어진 공간에 대한 기하학을 처음으로 고안한 사람입니다.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개념, 대수학의 기본 정리 등 이 개념들은 알아두면 좋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인데 여기서 북부 유럽에서는 독일의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칼벤과 츠빙글리가 합세하면서 프로테스탄트 세력이 네덜란드, 영국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크리스트교에서 프로테스탄트는 개신교라고 불리고 로마의 크리스트교는 가톨릭이라고 불립니다. 중세에는 라틴어를 읽고 쓸 줄 아는 성직자와 귀족만이 성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15세기에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가 발명되면서 성경이 인쇄되고 일반 사람들도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게 되어서 만인 제사장설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주장은 모두가 성직자인 동시에 제사장이라는 루터의 주장입니다. 여기서 소명은 직업이라는 의식이 대두되면서 이 의식은 산업 및 과학혁명을 일으키는 정신적인 토대가 됩니다. 또한 르네상스 시대에는 연구된 방정식과 로그의 연구로 수학 분야가 활발해지고 회화에서는 원근법 연구로 데자르그에 의해
사형 기하학이 튼튼해졌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간의 수공업에서 공장제 수공업이라는 주제로 17세기가 되었을 때 유럽에서는 르네상스 시대에 발화한 근대 정신이 모든 생활에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과학이 실생활에 적극적으로 쓰이기 시작하는데 르네상스에 의해 탄력을 받은 해상무역이 더욱 활발해지고 그동안 공방과 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간의 수공업은 기구를 사용하는 공장제 수공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장을 세워서 많은 물건을 생산했지만 지금처럼 자동화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기구를 쓰지만 사람의 손을 여러 번 거쳐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게도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처음 한 일은 농사법과 농기구를 개량하고 계단식 논을 구축하면서 도로를 넓히고 지붕을 개량해서 초가집을 없애는 새마을 운동이었습니다. 이때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기 위해서 가발 공장과 완구 공장 등 경공업 중심의 공장도 많이 세웠습니다. 네 번째로는 17세기의 위대한 발견이라는 주제로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하면서 신용과 약속이 중요해지는 사회가 됩니다. 활발해지는 해상무역으로 시계 개량과 망원경 개발 필요성을 느끼며 이 물건을 팔기 위한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식민지 전쟁이 발발하고 자연스럽게 군수공업이 활발해지자 수학과 물리학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때 광물 캐는 일이 중요해지자 펌프와 도르래의 사용으로 평형의 문제가 대두되고 해상무역의 운반으로 배의 평형 문제와 물체의 운동이 중요해집니다. 이때 정력학과 동력학의 문제 탐구가 시작되고 여기서 해석기하학과 미적분학, 확률론, 역학, 만유인력 등은 전부 동력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수학자 3명을 뽑자면 페르마, 데카르트, 파스칼인데 페르마는 17세기 미적분학의 기초를 확립하고 좌표 기하까지 고안해서 수학의 여러 분야에 공헌했습니다. 또한 데카르트는 해석 기하학의 창시자로 음수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인식해서 음수를 좌표계 위에 표시하고 오늘날의 좌표평면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파스칼은 12살 때 이미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것을 증명했고 17살 때 원추 곡선론을 완성해서 데자르그와 함께 사형 기하학에 공을 세웠습니다. 또한 베르누이 가문이라는 과학자를 많이 배출한 가문이 있는데 니콜라스를 시작으로 수학과 물리학에서 12명이 이름을 떨쳤는데 특히 야콥, 요한, 니콜라스 1세, 다니엘이 유명합니다. 다섯 번째는 시간은 돈이다 라는 주제입니다. 먼저 기계에 대한 인식은 역학이론의 발달을 가져다 주었고 시계 작동의 규칙성과 시간의 정확한 표현은 운동 및 변화에 과학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했습니다. 이때 행성 궤도를 밝힌 케플러와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이가 있었는데 케플러는 태양에서 나오는 중력의 힘이 거리가 멀수록 약해진다는 최초의 주장을 했습니다. 이때 케플러의 1법칙, 2법칙, 3법칙이 있는데 순서대로 설명하자면 1법칙은 행성들의 궤도는 타원인데 태양은 그 타원의 초점 중 하나다. 2법칙은 한 행성은 같은 시간에 같은 넓이를 통과한다. 3법칙은 공전주기의 제곱은 태양으로부터의 평균 거리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라는 것으로
이 사진들을 잘 보시고 이해해 보세요. 다섯 번째는 갈릴레이는 과학적 영웅이라는 주제로 먼저 갈릴레이가 목성 주위를 도는 4개의 위성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메디치가의 별이라고 명명했고 메디치가는 르네상스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가문으로 학문과 예술 등에 관심이 많아서 코지모의 궁정에서 직접인 토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갈릴레이의 친구 추기경 오르마누스 8세가 교황이 되어서 갈릴레이의 지동설 주장에 탄력을 얻었고 지동설 주장 책인 천문 대화를 발표했는데 이 책이 교황을 조롱하는 듯한 그런 책이기 때문에 종교 재판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갈릴레이는 자신의 의견을 굽히고 재판 마지막 날 자신의 주장을 번복하게 됩니다. 천문학의 교통경찰 뉴턴이라는 주제를 설명하자면 케플러는 행성은 태양에서 발생하는 신비로운 자기력에 의해 타원 궤도를 돌고 행성의 관성 때문에 속도가 느려진다고 주장을 했으며 갈릴레이는 행성은 완전한 원운동을 하는데 관성에 의해 행성의 운동이 유지된다고 주장했으며 데카르트는 천체는 관성 때문에 직선으로 움직이고 행성은 태양계의 소용다리로 곡선으로 움직인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 세 명의 주장이 너무 달라서 사람들이 혼란이 오자 뉴턴이 1687년에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에서 운동의 법칙 3가지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 법칙 3가지는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먼저 관성의 법칙은 모든 물체는 외부의 힘이 가해져서 상태가 변화되지 않는 한 정질 상태 또는 직선 운동 상태이다 라는 법칙이고 가속도의 법칙은 F는 ma로 유명한 운동의 변화는 힘에 비례하는데 힘과 직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일어난다는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은 두 물체의 힘이 서로 작용하고 있을 때 두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는 똑같으나 방향은 반대라는 법칙입니다. 다음 주제는 최초의 미적분학 저서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로 뉴턴의 연구의 접착제는 중력이라고 밝혔고 만유인력의 개념을 수학 공식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때 행성의 궤도가 타원이라는 사실을 유클리드 기하학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나왔고 갈릴레이는 무한대가 실존한다고 믿고 원을 무한계의 변으로 이루어진 다각형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뉴턴은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 즉 프린키피아라는 논문을 발표했고 이 책으로 케플러의 제2법칙을 일반화했습니다. 영국의 천문학자 에드먼드 헨리가 뉴턴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경제적으로도 지원해줬다고 합니다. 다음 주제로는 대수학 더하기 기하학은 해석 기하학이라는 주제로 데카르트는 16세기 발달한 대수를 고대 그리스 기하에 적용했고 기하의 문제는 대수의 문제로 바뀌면서 변수가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거듭제곱의 개념을 새롭게 창제했는데 거듭제곱은 x를 2번 곱한 수이며 기하학적으로는 포물선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데카르트는 몸이 약해서 침대에 오랫동안 누워있는 버릇이 생겼는데 천장에 파리의 위치를 생각해서 좌표평면을 얻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주제는 상금이 걸린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로
급수의 이론과 미분을 도입한 페르마가 산술이라는 책을 읽고 책 모퉁이에 마지막 정리를 적었는데 이때 책에다 너무 여백이 적어서 증명은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증명은 이보다 큰 자연수 n에 대해 식 xn제곱 더하기 yn제곱은 zn제곱을 만족하는 수 xyz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식을 써놨고 독일의 수학자 볼포스 켈이 이 정리를 푸는 사람에게 상금을 준다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n이 2일 때만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되고 다른 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때는 마지막 정리를 아무도 풀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음 주제로는 대박을 터뜨린 와이스 교수로 대학 교수 와이스가 만 40세에 17년 동안 연구하여 페르마의 정리를 증명했는데 반년 후에 이 증명에서 오류가 발견되어 제자와 함께 수정하게 되옵니다. 1년 후 오류를 해결하고 논문을 제출했는데 이때 받은 상금이 10만 마르크였는데 화폐 개혁으로 인해서 마르크화의 가치가 폭락해서 5만 달러밖에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와이스 교수는 그 이후로 수학 및 과학 관련 상을 15개나 받았다고 합니다. 다음 주제로는 같은 생각을 가진 화가와 수학자로 여기서 이 그림은 베르마의 미델하르니스의 가로수 길이라는 그림인데 멀리 지평선 위에 건물이 보이고 아름다운 가로수가 줄지어 서 있으며 평행하는 마을길의 소실점은 멀리 지평선 위에서 만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름도 아름답고 흙 냄새를 물씬 풍기는 평화로운 마을의 모습이 보이는데 르네상스 이후 자연을 관찰하고 탐구하는 정신은 자연과학을 발달시켰고 회화에서는 자연 풍경을 이처럼 아름답고 사실적으로 묘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화가가 캔버스 위에 수평선이나 지평선을 그려놓고 소실점을 첨가하는 원근법과 수학자가 좌표평면 위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수평선의 가로축과 수직선의 세로축을 교차시키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도는 메르카토르 독법으로 만든 지도인데 종이 위에 가로축을 위도로 세로축을 경도로 입체인 지구를 표현하는 방식도 본질적으로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69년 네덜란드의 수학자이자 지리학자인 메르카토르는 공처럼 둥근 지구를 평평한 종이 위에 그리는 투영법을 고안합니다. 지구를 원기둥 모양으로 가정한 원통 도법으로 경선의 간격은 일정하게 분할하면 됐지만 위선의 간격은 적도에서 멀어질수록 면적이 크게 확대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위도 80에서 85도 이상의 지역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주로 항해용 지도를 사용하기에 편리했다고 합니다. 경선과 위선이 직각으로 교차되므로 지도에서 각도를 읽은 뒤에 그 각을 나침반을 맞추어 항해하면 편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페르카토르의 획기적인 토용법은 유럽의 대항해 시대를 열리게 한 업적이 있습니다. 또한 종이 위에 그려지는 가로와 세로의 축 위에 운동, 시간, 공간의 개념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사고방식은 과학 발전의 촉매제가 되었고 미술의 원근법은 수학과 지도 제작 또한 과학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역동적인 바로크의 미술이라는 주제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남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로마 가톨릭은 북부의 프로테스탄트가 세력이 커질수록 위기감을 느끼면서 더욱 미술의 힘을 의지합니다.
라틴어를 모르는 신자들에게 교리를 설명하거나 지식인들을 설득해 개종시키는데도 미술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유럽의 17에서 18세기 미술 사조는 바로크, 로코코, 자연주의, 신고전주의 등으로 분류되지만 우리는 모두 자연주의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여기서 바로크란 변칙적인, 삐뚤어진이라는 뜻으로 정적이며 고전적인 16세기 회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기차고 동적입니다. 로코코는 사치스럽고 관능적이며 기교를 부리는 화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고전주의는 문자 그대로 로코코 미술에 대한 반동으로 고전의 재부활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양식 모두 활기차고 역동적인 사실주의를 나타냅니다. 다음 주제로는 17세기의 탐구 주제, 빛, 운동, 속도로 17세기에 수학과 미술이 매우 역동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때 뉴턴의 광입자설과 운동 방정식이 발표되고 회화에서는 명암에 대한 극적인 대비가 이루어집니다. 그림의 예시를 보자면 카라바조의 의심하는 성도마가 있는데 이는 빛과 그림자를 대비시켜서 성경의 내용을 현실감 있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주제로 최초의 여상화가 젠틸 레스키라는 주제로 설명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젠틸 레스키의 홀로 페르네스의 목을 자르는 유디트라는 작품으로 유디트가 적진으로 들어가서 적의 대장 홀로 페르네스를 죽이는 순간을 묘사한 작품입니다. 젠틸 레스키라는 화가는 19세 때 성폭력을 당해서 법정에 섰던 화가로 유명합니다. 순간에 폭착해서 그림을 그린 점이 독특하고 수학자와 화가 모두 변화하는 양과 순간의 변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 시대입니다. 다음으로 뚱뚱한 여자를 좋아한 루벤스라는 주제는 이 작품을 보면 루벤스의 레오키포스의 딸들의 납치라는 작품으로 약탈당하는 두 여자의 동작이 역동적이고 처절하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대각선의 구도로 관람자의 시선을 대각선을 따라 움직이게 하고 투영법에 수학적 원리를 적용했습니다. 이때 시대에서는 뚱뚱한 여성을 아름답게 여겼으므로 여기 작품에 나오는 여자도 뚱뚱하게 그렸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순간의 화가 할스라는 주제는 종교개혁 이후 풍부한 경제력과 회화에서 순수한 형태의 미술을 낳은 시대상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두 평등하다는 의식 아래 모두가 그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고 그중 대표적인 예시는 프린스 할스의 즐거운 토퍼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즉흥적인 순간을 표현했고 운동의 속도, 시간의 개념이 활기 넘치게 표현되었습니다. 다음 주제는 사진일까, 초상화일까 라는 주제로 먼저 이 작품은 루벤스의 십자가를 세움이라는 그림으로 대각선의 구도로 관객은 곡선적인 리듬감과 역동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반다이크의 사냥 중의 찰스 1세로 전신을 순간 동작으로 그린 초상화는 당시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제는 불공평한 단체 사진, 야간 순찰이라는 주제로 이 그림이 야간 순찰이라는 작품인데 빛과 구도 색채 기술의 절정을 보여주는 혁신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는 작품은 원근법의 규칙에서 벗어나서 이때부터 화가의 내면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제는 독신자이자 뉴턴으로 이 사람이 뉴턴인데 먼저 중력, 무한급수, 미적분, 광입자설을 발견했고
미분학과 적분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한 과학의 5분야 중에서 무려 3분야에서 공을 세웠습니다. 다음으로 과학에서 소외된 여성을 주제로 설명하겠습니다. 당시 순수한 남성의 정신만이 진정한 지식을 발견한다고 생각했고, 이때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폄하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했다고 합니다. 이때 여성은 과학을 접할 수도 없고 대학 입학도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수학 때문에 귀족이 된 뉴턴이라는 주제로, 이 사람은 원래 평민이었는데 나중에 죽을 때는 귀족의 성에서 무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곡선에 대한 접선이 곧 속도가 된다는 사실을 밝혔고, 그러나 그 이후에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의 방법이 널리 쓰이게 됩니다. 결국 독자적인 발명이 인정되었고, 뉴턴은 18세기의 경험 철학, 라이프니츠는 관념 철학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컴퓨터를 예언한 라이프니츠라는 주제로 설명하겠습니다. 라이프니츠는 신학, 법학, 철학, 수학을 모두 공부해 조숙한 천재로 불렸고,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미분, 적분, 기호를 창시한 사람입니다. 중국에 가서 음양오행설을 접하고 전자계산기의 원리를 예언한 대단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미적분학에서 공동 우승한 뉴턴과 라이프니츠라는 주제로 설명하겠습니다. 라이프니츠는 물리학자 호이젠스를 만나서 수학에 눈을 뜨게 되고, 1674년에 라이프니츠가 미적분학 논문을 보고했지만 뉴턴이 먼저 발견했다는 사실을 보고받게 됩니다. 그러나 기호 사용이 편한 라이프니츠의 방법이 널리 쓰이게 되고 수학계 싸움이 이어지다 두 사람의 독자적인 발견을 인정하게 됩니다. 뉴턴은 18세기 경험 철학, 라이프니츠는 관념 철학에 영향을 줍니다. 사치스러웠던 유럽의 18세기라는 주제는, 먼저 이 작품을 보면 푸생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으로, 과거 서양 16세기에서 18세기는 절대주의라는 시대였고, 과학 발전과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 산업혁명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산업혁명으로 자본주의가 발달했고, 소실점을 예수의 머리 위 창문에 표현하여 바로코적인 빛과 어둠을 표현했습니다. 다음으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다 라는 주제로 설명하겠습니다. 18세기에 로코코 양식이 유행했는데, 루이 14세는 귀족을 초대할 때마다 새로운 복장과 예절을 요구하면서 칼과 방패를 쓰지 않은 채 교묘하게 억압했습니다. 이때 사치스러운 생활이 이어지자 프랑스 재정은 파산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 11조를 포기하게 되고 주교와 사제는 공무원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때 마지막으로 아줌마 군단이라고 하는 6,000명이 왕국으로 쳐들어가서 루이 16세와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가 도망치려 하는 것을 잡고 사형 및 절대 왕정 시대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네 타기가 외설적이라고 라는 주제로 설명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프라고 나르의 그네라는 작품으로, 사치와 향락의 시대였던 18세기에 유행한 로코코 양식의 그림입니다. 이 시대 때는 관능과 쾌락을 추구하는 외설적인 그림이 유행이었고, 18세기 사조의 특징은 순간의 속도를 묘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그림이 왜 외설적이냐면, 모델이 루이 15세의 신하 상 주리앙 남작과 그의 애인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뒤에서 그네를 밀어주는 사람은
사제복장의 남자인데 그 여인의 남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외설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을 외설적인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혼 나폴레옹의 등장이라는 주제를 설명하겠습니다. 나폴레옹은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해서 포병 장교가 되어 27세에 이탈리아 원정군의 사령관이 됩니다. 다음으로 의회 보수 세력과 함께 쿠데타에 성공하고 1795년 집정정부를 세웁니다. 그리고 1804년에 국민투표로 황제 나폴레옹 1세가 즉위하고 각종 예술품과 문화재를 약탈해 박물관을 채우고 출신 성분 상관없는 관리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 그림은 다비드의 나폴레옹 황제의 대관식으로 조화롭고 안정적이지만 역동성이 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색채보다 소묘와 선이 우월하다는 고전주의 양식과 비례를 중요시하는 신고전주의가 유행했습니다. 인물을 적절히 배치해서 어수선한 느낌을 줄이고 근엄한 분위기를 잘 살렸습니다.